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사회 회장 손용규입니다. 저는 방배동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영아기 발달과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아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제 영아기 에 한정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아기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인제 아기 아기가 아기다 인제 이러면은 보통은 이제 한 1년 미만의 아기를 갖다 영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소아 그다음에 인제 뭐 그 어린이, 청소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좀 분류를 합니다. 근데 한국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생후 1 년까지에 대한 아이 발달과 또 거기에 대한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그 우리나라 이제 출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각하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쟁 때 그 6.25 전쟁 때 그 67만 오 50만 이상의 이제 출산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이 작년에만 해도 24만 정도밖에 안 되죠. 6.25 때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최고로 그 출산이 많았을 때가 인제 69년 70 년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거의 100 만이 태어났습니다, 100 만. 그러다가 이제 84 년쯤 되면서 인제 60만 대로 인제 접어들기 시작했죠. 이 당시만 해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인제 이런 식의 캠페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 한 60만 70만을 갖다 유지하다가 2000 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인제 50만 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2002 년도에 드디어 인제 이 40만 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한국의 인제 이 출산 정책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 낳아자 잘 기르자."가 아니라 이제 "둘, 셋 많이 낳자." 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산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요 기간 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에 일본은 엄청난 출산 저하로 인해서 문제가 컸었죠. 그래서 한국도 고걸 좀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쪼금 늦게 우리가 인제 시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016 년도에 드디어 인제 40만 대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 19 년도에 인제 30만 대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제 23만, 24만 정도의 출산율로 출산화로 이제 0.72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제가 사실 그 이 소아과 전문의를 땄을 때가 인제 거의 70만 대, 60만 대였는데 지금 벌써 인제 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희도 환자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 출산율이 그 원인이 인제 다양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대개 보면 인제 양육과 또 교육과 여러 가지 인제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관련된 이 모든 직종들이 전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하물며 인제 한국에서는 아기 유아복이나 장난감도 만들지 않고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유 회사들도 인제 이 분유 판매만 가지고 유지가 어려우니까 이제 딴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육아책 같은 책도 팔리지 않는 참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제가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인제 클 때까지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애가 태어나서 아프게 되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제가 뭐 개원했을 때 뭐 한 20년 전만 했어도 아기가 아프면은 그 어린이집에서 좀 많이 봐 주기도 하고 직접 병원에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아기가 아프면은 전부 다 인제 집에다 전화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 하물며 인제 베이비시터를 부르기도 하고 또 없으면 이제 옆집 아줌마들 옆집 어머니들 인제 불러서 또 "애기 데려가라." 인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기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 그 아팠다는 그 기록을 또 가지고 오라. 또 뭐 소견서를 떼오라. 그래서 저희들도 병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서류 정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일본이 이미 그 굉장히 이런 사태를 일찍 겪었죠. 그래서 일본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일본이 인제 저출산에서 많이 벗어났죠.
그 대표적인 일본의 정책이 뭐냐면은 이 아픈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 병화 보육원이라는 걸 이제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결국 어린이집이 집에서 애가 아플 때 그 아픈 애를 갖다가 따로 봐주는 이 보육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병원에 같이 딸려 있는 그런 보육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명에서 한 4명 정도의 인제 아이들이 그 보육원에 인제 아침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팠으면은 그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 어린이집 앞에는 또 이 보육원에서 차가 또 한 바퀴 돌고 인제 아기를 데리고 오고 그 아픈 아이는 그 병원에 있는 보육원에다가 각각 맡기고 끝날 때 다시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오는 인제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건강보험으로 또 운영이 되고 했었기 때문에 일본에는 아이가 아팠을 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어린이집에다 보내고 집에 올 때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아픈 아이에 대한 대책이 우리보다 거의 한 20년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 이런 제도를 좀 더 그 받아오면은 좋을 텐데 예산뿐만 아니라 또 인제 뭐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그 15 세 미만 인구가 거의 그 1,000만 명이 넘습니다. 2000 년도에. 근데 지금 그 인구가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 '아이가 정말 적다.'라는 걸 인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보시면은 2000 년도에 이 3,000명 정도가 이제 배출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전체. 그래서 제가 고 당시에 인제 전문의를 땄기 때문에 고 정도 3,500 번대 정도의 그 전문의 번호를 갖고 있는데 거의 한 달 그러니까 1 년에 200명 정도가 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0 년도까지 보시면은 6,000 명이 넘게 거의 84% 가까이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반이 줄었고 그 소아과 의사들은 2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병원에 가기가 더 쉬워지겠죠. 근데 뭐 오픈런이다 뭐 인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 배가 늘었고 아이는 반으로 줄었으면은 볼 수 있는 환자는 4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자가 적기 때문에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과 환자를 같이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인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되게 오픈런 시간은 되게 인제 그 병원 열 때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 시간에 특정 시간에 뭐 1-2 시간 1 시간 정도의 그때 바쁜 시간밖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어 요즘 인제 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인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되게 인제 3.3 킬로 정도의 한 40조 정도에 태어나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37조 미만인 경우를 갖다가 미숙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한 3-4% 정도밖에는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거의 한 7-8%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인제 2배 이상의 이제 미숙아가 생기는데 이게 인제 보면은 이제 산모들의 나이가 인제 많아지고 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제 예 사실 이런 게 더 크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출생 체중아, 부당 경량아 이렇게 해서 그 작은 아이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이제 말이 인제 틀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인제 아기가 짝 미숙아라고 다 작지는 않은 거고요. 애가 크다고 해서 다 미숙아가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인제 요 비율을 따졌을 때를 갖다가 인제 부당 경량아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인제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이긴 합니다만 인제 병원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음 아이가 태어날 때 보통 3.3 킬로로 태어나고 요거는 좀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아기를 갖고 계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요거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은 게, 아기 몸무게하고 키를 갖다가 큰 지표를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은 우리 애가 잘 크느냐 안 크고 있느냐를 갖다가 되게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태어날 때 3.3 킬로로 태어나고 키는 대개 50 센티 정도가 됩니다. 50 센티. 이게 남자 여자아이들 다 비슷합니다. 남자아이가 약간 더 크게 태어나긴 합니다만. 그리고 태어나서 인제 보통 한 일 주일 정도는 인제 애가 체중이 좀 빠지죠. 슬슬 빠졌다가 한 일 주일 되면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하루에 한 40 에서 한 50 그램 정도의 인제 체중이 또 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열흘 정도 된 아이들 같으면은 보통 한 일 주일 정도 빠진다 생각하면은 3 일, 4 일이면은 보통 한 200 그램 정도가 안 늘죠. 그래서 태어난 3.3 킬로 태어난 아이가 한 열흘 되면은 3.5 킬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럼 우리 아이가 '왜 안 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반에 좀 빠졌다가 다시 는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제 생후 한 달쯤 되면은 이제 한 5일 정도 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40 그램을 넣으면은 1 킬로 정도 느는 거고, 50 그램 정도를 넣으면은 1.25 킬로그램 정도 느는 거죠. 그래서 한 달쯤 되면은 이제 4.3 에서 한 4.5 킬로 정도, 요 정도가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 정도를 보시면 우리 애가 잘 먹었는지를 갖다 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당연히 빨리 숨을 쉬고 심박수도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체온도 살짝 높죠.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 체온이 조금 높아서 특히 밤 되면 또 좀 더 올라가고 또 아기를 싸면은 더 올라가죠. 그래서 38 도가 넘게 돼서 우리 애가 열 난다고 해서 오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온도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시각이 태어나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되게 인제 컬러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애들 모빌을 쓰지 않습니까? 이 모빌이 흑백이죠. 칼라 모빌은 보신 적 없죠. 예. 이 칼라 모빌은 아이가 인제 흑백밖에 못 보니까 칼라 모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제 3 개월쯤 돼야지, 인제 3-4 개월쯤 돼야지 이제 칼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처음에는 뭐 0.04 정도로 해서 엄마 얼굴도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그 정도 인제 시각을 갖고 있다가 생후 인제 3-4 개월 되면은 인제 엄마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요 정도의 인제 시각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청각이나 미각, 후각 요런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제 이미 다 발달이 돼 있어서 성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음 아기 유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치과 의사는 아니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 이가 하나도 없죠. 근데 나기 시작하는 개월수가 있죠. 그게 보통 한 6 개월 정도쯤 되면서부터 인제 나기 시작해서 이제 생후 한 달에 한 번 하나씩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쯤 되면 한 6개 정도가 나고, 그러니까 앞에 치아가 한 8개 정도가 나려면은 보통 돌 쪼끔 지나서 인제 나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음 이제 유치가 한 20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돌쯤 되면은 유치가 거의 다 납니다. 그래서 그 두 돌쯤 된 유치가 또 생후 6 세까지가 돼야 인제 영구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이 유치를 보호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치가 뭐 빠지면 새로 이가 나니까 유치는 어떻게든지 빠져도 괜찮고 썩어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영구치 나는 것들이 이 유치의 배열에 대해서 배열에 따라서 되게 인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도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인제 얼마나 잘 크느냐 인제 또 봤을 그걸 갖다 보려면은 그 우리 애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를 갖다가 성장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성장 도표가 보면은 저게 최근 겁니다. 2017 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왜 2017 년도냐? 이 성장 도표를 거의 10 년마다 한 번씩 만듭니다. 이게 보통 이제 3만 명 정도의 아이들을 갖다가 다 이 지표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내고 인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10 년에 한 번씩 이제 요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자료가 이제 2017 년도 자료고요. 2017 년도면은 이제 10년 전게 2007 년도겠죠. 근데 2017 년도나 2007 년도나
비교해 보시면 최종 신장 키는 거의 비슷합니다. 남자가 한 0.5 cm 정도가 더 크고 여자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인제 차이가 있는 게 좀 일찍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뭐 좀 더 빨리 크는 인제 그런 거지만, 이제 최종 신장은 거의 비슷하다,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하신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몸무게 보통 이제 3.3 킬로 정도로 태어나서 어 50 센티 정도로 큰다고 그랬죠. 그리고 1 년이 되면은 요거의 인제 3 배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 킬로 정도의 몸무게가 되고, 그다음에 키는 이제 75 센티 정도, 그래서 한 1.5배 정도가 큽니다. 요런 아이가 또 만 4 세, 3.5 세에서 한 4 세쯤 되면은 이제 몸무게가 이제 15 킬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키는 이제 1 미터 정도가 됩니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크냐를 갖다 되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크냐를 사실 볼 때 이 여러 가지 발달 분야가 있겠죠. 뭐 운동도 있고 또 뭐 인지, 또 뭐 또 언어적인 거 뭐 인제 이런 것들 다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제 어떤 도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문의들이 봤을 때 인제 고런 걸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되는 게 되게 인제 발달을 보시면 됩니다. 이 발달은 되게 눈에 보이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갖다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인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크냐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지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몸무게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 보통 이제 목을 못 가누죠. 인제 완전 인제 신생아 때는. 하지만 이제 2-3 개월 되면 목을 가누기 시작해서, 그리고 4 개월 때 되면 이제 뒤집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6 개월쯤 되면은 이제 앉아 있죠. 그러니까 손을 짚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7 개월 되면은 손을 떼고 앉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10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 그때는 이제 설 수 있고 혼자 설 수 있고, 이제 12 개월이 되면은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요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인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크냐를 갖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제 1933 년도에 나온 그 아기 운동 발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100년 전 거죠. 예. 근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돌 미만 아이들의 성장 발달은 사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더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키도 크고 체중도 또 올라가고 인제 이런 경향이 있지만, 이 돌 전까지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운동 발달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타 발달은 요건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인제 그 큰 지표들만 인제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런 아이들, 이제 목을 인제 가누기가 힘들면서 이제 그래도 눈은 인제 좀 슬슬 맞추려고 하죠. 그럼 요게 한 3 개월 정도, 2 개월에서 3 개월 정도 된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아기가 인제 이 목도 막 들고 이 정도 되면 뒤집기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요 정도 아이면 한 5 개월 정도가 되고, 이가 나기 시작해서 이를 닦는 정도가 되고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면은 이제 한 7-8 개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좀 더 큰 아이를 갖다 데려다 놓은 것 같은데, 보통 한 돌쯤 된 아이도 보이 보입니다. 그 아이가 길 때 보면은 요런 자세로 기는 아이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갖다 이렇게 접으면서 기는데, 이것도 사실 정상입니다. 아이가 그 평소에 물론 앉혀 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는 이제 정상 아이인데도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인제 편한 자세로 자기가 걷기 때문에 요 좀 더 지나면은 이제 요 기는 게 좀 괜찮아집니다. 요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제 이 아이들에 대한 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사실 영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영아들이 큰 병에 잘 걸리질 않습니다. 그 되게 인제 밖에 나가는 경우도 적고, 집안 식구들끼리
뭐 감기 정도는 좀 자주 걸릴 수는 있겠지만 큰 병에 잘 걸리는 경우도 없고, 또 어린이집은 보통은 그래도 돌 좀 지나서 되게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인제 병들을 좀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쪼끔 더 확장을 해서 인제 영아기 플러스 보통 2 돌, 3돌 정도까지의 아이들에 대한 그 흔한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되게 인제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병 이 병의 종류를 가지고 되게 따지는데, 저는 오늘 인제 좀 방향을 좀 바꿔 봐서, 그러니까 병원에 올 때 아이들이 인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오지 어떤 병으로 진단을 해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되게 보면은 이 증상들이 되게 인제 크게 한 4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보면 이제 열 나는 아이들, 아니면 인제 기침이나 콧물이 인제 많은 아이들, 아니면 이제 장 증상이 있는 아이들, 인제 토하고 설사하는 아이들, 그리고 인제 피부 발진, 인제 '피부가 좀 이상하다.' 인제 이런 식으로 오는 아이들. 요 4 가지에 거의 다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4 가지 분류를 가지고 아이들의 병을 가지고 한번 따져 볼까 합니다. 이제 열 나는 아이들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열 난다 그러면은 인제 그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쪼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아들은 한 0.5 도에서 한 많으면 1도 정도까지도 높지만, 보통은 한 38도 정도를 우리가, 특히 인제 비체온계가 제일 많이 사용되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막 체온을 따져 봤을 때 한 38 도가 넘으면은 되게 열 난다, 인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체온을 재봐서 어 평균을 내 봐도 되고, 아니면 한쪽이 특징적으로 높다 그러면 그것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이염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오는 중이염 같은 경우는 그쪽은 또 체온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특징적으로 높은 체온을 일단 기준을 잡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38도 넘었을 때 우리가 "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 인제 뭐 직장 체온도 재기도 하고, 애가 부위에, 그러니까 겨드랑이 체온도 재기도 합니다만, 그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새는 비체온계죠. 이제 보통 이제 뭐 한 3 만 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항상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열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대부분은 인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인제 이런 거에서 어 그런 균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감염성 질환으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인제 그러면은 그때 인제 열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거 외에도 인제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인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이 열 나는 경우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 인제 사실 감기인데, 이 감기는 이 기침과 콧물로 오죠. 예. 그래서 인제 두 번째 이 기침 콧물 증상을 가지고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침 콧물은 이 증상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코하고 이 입에서 나오는 이제 기침과 코가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부위를 갖다가 우리가 인제 상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강과 그다음에 목 뒤에 보이는 여기 인두, 그다음에 옆에 있는 편도,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좀 더 밑에 내려가면 여기가 인제 후두까지, 이제 여기를 이 해부학적인 이제 그 명칭을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위를 갖다가 옆에다가 염을 붙이면은 그 부위의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른 염증, 우리가 인제 비인두염 그러면은 이제 감기를 뜻합니다. 예. 그래서 비강과 인두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들을 갖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제 감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인제 상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제 하기도는 그거보다 더 밑이죠. 그래서 밑에 인제 폐라든지 이제 그 폐포 끝쪽, 이제 그래서 인제 세기관지나 폐나 이런 데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마찬가지 똑같이 해부학적인 명칭을 붙여서 이제 폐렴, 세기관지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세기관지나 이제 폐포 끝쪽에서 많이 그 수축 증상이 인제 알러지에 반응해서 수축 증상이 일어나는 걸 이제 되게 천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질환들은 전부 다 인제 하기도 감염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제 구토설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구토설사는 우리가 설사 그러면은 예전에는 사실 설사 하루에 20 번씩 뭐 10번 이상씩 하는 아이들 되게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로타바이러스가 되게 많았어서 그 병실에 저희
보면 입원 환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장염 환자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최근에는 이 로타바이러스가 개발되면서 로타 질환이 거의 없어지면서 이 설사하는 횟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번 이 변이 묽다 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인제 설사할 때는 보통 한 4회 이상 그렇게 설사 횟수가 될 때를 갖다 인제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영아들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도 한 10 번씩 보는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하고 얼마나 틀리냐를 갖다가 보고 인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인제 네 번째 인제 발진과 수포성 질환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피부에 이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면은 이제 돌발진, 수두, 성홍열, 수족구, 홍역, 부드러기, 아토피 이게 인제 대표적으로 인제 아이들한테서 생길 수 있는 이 피부 질환들인데 요거는 각각의 병들마다 인제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아토피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은 요즘이 인제 요런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열만 나서 오는데 보니까 한 2-3일 정도 지나면서 열 떨어지면서 인제 피부에 발진이 많이 생긴다. 이런 아이들이 되게 요즘에 되게 많습니다. 예 요게 이제 herpes 바이러스의 인제 6 번, 7번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특별한 질환이 없기 때문에 애가 어디가 아플까 좀 망설이는데 저희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인제 요런 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한테 인제 안심을 시키죠. 한 2-3일 정도 지나면서 열 떨어지면서 이제 발진이 생기면은 이거는 이제 돌발진이다. 근데 되게 인제 돌발진 그러면은 돌 때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돌 때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 돌자를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긴다고 그래서 이 돌발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돌자는 이 수비템이라는 데서 sudde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발진을 우리가 인제 돌발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제 다음 달쯤 되면 인제 슬슬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수족구병. 수족구 마찬가지 손, 발 그다음에 입 안에 인제 생기는 병들이죠. 요렇게 이제 수포성 발진이 생깁니다. 요거는 인제 엔테로바이러스는 요게 인제 중국형이고요. 한국에서는 주로 인제 코크사키 바이러스에서 많이 생깁니다. 요 16번 바이러스 많이 생기고 이것도 일종의 장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이제 호흡기 감염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이제 접촉 감염으로 주로 많이 생기고요. 이게 인제 여름철에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특징적이라서 아이들 손발에 보면은 손끝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빨간 반점들이 작은 반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 반점 바깥에 인제 하얗게 테두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인제 입 안쪽에 인제 편도나 인제 저쪽 그 입 옆에 구강 쪽으로 인제 발진이 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제 수두. 이 수두는 잠복기가 보통 인제 2주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수두 환자하고 접촉을 했을 때 어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인제 요런 발진이 생기면은 어 이제 '수두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두는 요렇게 막 시작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요렇게 벌써 농이 생겨서 이제 터지면서 까맣게 되는 것들도 있고 인제 이런 식의 발진들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피부 발진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인제 요런 모양을 보면은 요게 인제 특징적인 이 수두 증상입니다. 요즘에는 수두 접종을 거의 2차 접종을 거의 하기 때문에 수두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들 중에서 여태까지 수두가 안 걸리다가 갑자기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하시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사실 소아 수두보다는 성인 수두가 사실 요즘 더 무섭습니다. 이제 앞으로 쪼금 더 올라가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상기도 감염 중에서 감기 얘기가 있었죠. 요즘에 인제 워낙 감기가 많기 때문에 인제 감기를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기는 비인도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해부학적인 그 부위에 대한 얘기고 이 감기를 일으키는 그런 그 바이러스는 되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100여 종이라고 얘기돼 있습니다만 보통 한 20여 종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세균도 감기처럼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나고 기침 콧물의 주 증상, 그러니까 주 증상이 기침 콧물인 증상들을 대개 이제 감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작이 이게 모든 병의 시작은 감기로 시작한다. 그래서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감기 증상은 사실 거의 90% 이상은 자연 치료가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일부가 감기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 증상이 좀 심하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뭐 선진국도 감기로 병원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병원이 바로 앞에 있죠. 집 앞 바로 있기 때문에, 또 어디 가도 소아과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을 굳이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힘들 때 뭐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요. 특히 뭐 영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특히 인제 4 개월에서 한 돌 때까지의 영아들 같은 경우는 이 감기로도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제 "감기는 약을 먹으면 1 주, 안 먹으면 7일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낫는 데는 한 1 주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약을 먹었을 때 증상이 좀 약해지죠. 그래서 빨리 낫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제 되게 증상들이 한 1 주일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게 코입니다, 코. 그러니까 우리가 코가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코를 생각하시지만, 이 코에는 이 비갑계가 있습니다. 요게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라 해서 이 코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출 부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비갑계가 있어야 이 코가 어 있어야 중요한 게, 이 비갑계가 여기 털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 걸르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찬 데 갔을 때는 이 공기가 찬 공격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데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에스키모 사람들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 추운 공기를 그냥 마시면은 이게 폐가 얼겠죠. 근데 이 코가 이 공기를 갖다 데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까지 갔을 때가 데워진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코의 비각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감기가 걸리면은 이 비각계가 붓게 되죠. 이 붓는 이 비각계 때문에 코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가 막힐 때 코가 안에 차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코 비각계가 붓기 때문에 이게 더 막히기 때문에, 사실 코를 뺀다고 해서 시원하게 빠지지도 않고, 잘못 또 코를 후비게 되면은 여기 이제 코피가 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인제 코는 가능하면 손을 좀 덜 대는 게 좋고, 코를 뽑을 때도 되게 인제 식염수를 넣는다든지 압력을 작게 해서 요 사이에 인제 끼어 있는 정도를 갖다가 물켜서 뽑는 정도의,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인제 아기 코를 갖다 너무 세게 뽑다가 이제 코피 나는 경우도 많이 봐 와서 요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독감은 웬만큼 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독감은 요즘에는 이제 독감 접종을 벌써 한 20-30 년부터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독감 접종이 사실 9 월, 10월 달에 접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독감균과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 그 백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때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효과밖에는 못 보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제 반 이상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독감 접종, 특히 영아에서 독감 접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아, 유아에서 독감 접종은,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균 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이가 감기가 독감이 걸리거나 이러면은 집안이 퍼져나가는 게 어른이 걸리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이제 12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독감 접종을 무료화하고 있죠. 그래서 NIP를 하고 있어서 잊지 말고 철 되면 꼭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중이염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중이염은 상기도 감염이기도 하죠, 중이염이니까. 위쪽이니깐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쓰는 상기도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관지염 폐렴 같은 경우는 세균성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쓰지만 상기도 감염은 거의 잘 안 쓰기는 하죠. 근데 이 중이염은 이 상기도 감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중이염을 일으키는 균의 거의 80-90%가 그 세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세 가지 폐구균과 우리 희부균과 그다음에 모락셀라균 요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이제 중이염 때 항생제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그 중이염이 와도 3-4일 뒤에 쓰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찍 또 쓰기도 합니다. 한국도 중이염 있을 때 거의 대부분 항생제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귀가 요렇게 빨갛게 돼 있는 모양은 되게 중이염이죠.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은 다 귀 내시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여주죠. 어 근데 이 중이염이 성인들은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성인들이 잘 안 생기느냐? 이 튜브라 그래서 이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저희 생물 시간 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코에서 이 귀까지 이렇게 연결된 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스타키오관인데 이 튜브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성인들은 이렇게 각도가 많이 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꾸로 이 균이 귀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죠. 그 중력을 등지고 이렇게 가기가 힘들죠. 예 근데 이 소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평평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코에서 염증이 많아지고 또 압력이 많이 걸릴 때 이 귀 쪽으로 넘어가는 균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 7 세, 8 세까지 중이염이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이후가 되면 요런 모양을 띠기 때문에 중이염이 잘 생기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이염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해 드렸습니다. 되게 제가 인제 큰 얘기들까지를 여기까지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병들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고 영유아한테서 되게 있을 수 있는 병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음 요 그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되게 인제 돌진한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 사진이 아닙니다. 이게 돌진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인제 음식을 먹을 때 한국에서는 이제 애기들 다 떠먹이죠. 왜냐하면 이제 옷 좀 묻히고 이제 집안에 이제 음식 이렇게 날리면은 다들 싫어합니다. 인제 이거 청소하고 또 빨래해야 되니까. 근데 인제 물론 이제 음식 종류가 틀리기도 하겠죠.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빵 종류나 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치우기도 쉽고 또 인제 뭐 옷에 배어 있는 경우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돌진한 아이들은 음식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포를 씌워 가지고 자기가 먹게 연습을 시킵니다. 이제 한국은 거의 돌 반쯤 돼야지 이렇게 시키는데 돌쯤 되면 인제 요런 식의 인제 음식 먹이는 것에 대해서 인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일찍부터 아이가 혼자서 또 인제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밥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음식 종류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진하면서부터는 인제 요런 식으로 떠먹이기보다는 음식을 자기가 인제 잡고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사실 한번 빼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오명훈 님이신데 2살 아이들이 수족구병으로 입안에 물집이 심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있어요. 기저귀도 평소보다 덜 젖는 것 같은데 탈수 위험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지요? 음 수족구는 말 그대로 이제 손발과 입 안에 염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입 안에 염증이 생기면 안에가 다 헐어 있으니까 아파서 못 먹겠죠. 그래서 음식을 일단 좀 차게 먹여야 됩니다. 선선하게 먹여야 되고 당연히 마른 음식 못 먹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인제 물로 된 음식들로 이제 조금씩 자주 먹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탈수가 됐는지는 사실 그 2살 그 병원에 인제 의사들과 또 일반인들과의 인제 차이가 특히 소아과 의사의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들은 아이가 인제 탈수가 됐는지를 인제 입안 모양이라든지 인제 피부나 이런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걸 보면 압니다. 애가 잘 노는지 안 노는지. 그러니까 탈수가 되면 애가 처집니다. 그래서 잘 먹지도 않을 뿐더러 애가 처져서 놀지도 않고 평소보다도 인제 많이 다운돼 있고 어 그 두 돌쯤 되면 그래도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하고도 말도 잘 안 되고 이제 "애가 이상하다." 이런 경우는 인제
탈수가 심한 겁니다. 이런 정도 되면 잘못하면 입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애기 물론 입술과 피부나 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말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애가 잘 노는지 잘 안 노는지 이게 가장 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제 김다연 님께서 "안녕하세요. 소아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증상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 및 생활 관리 방법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아토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죠. 이 아토피가 사실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서 말씀을 안 드린 거긴 합니다. 이 아토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피부를 갖다 전부 다 아토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토피면은 병원에 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토피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아토피 안에 그 증상들이 어떤 거냐? 땀띠도 있을 수 있고 뭐 지루성 피부염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아토피성 피부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피부염까지가 들어가야 사실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아토피 증상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 중에서 피부에 진물도 나고 뭐 특별한 원인이 없는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알러지 증상들로 요즘 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피부 자체가 건조해지고 또 피부에 염증 증상이 생기고 이 증상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혼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피부는 보습제를 바르고 또 목욕시킬 때 어느 정도 피부의 습도도 유지를 잘 해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염증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일부 심한 경우는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인제 그거는 악의 증상 따라 틀리긴 하겠죠. 인제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가서 저희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보면은 이제 피부의 증상에 따라서 인제 약도 처방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덜 가렵게 하기 위해서 또 먹는 약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할 일이고 이제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 보습제 바르기. 그다음에 온도와 습도 유지. 온도가 높으면은 습도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리고 겨울 되면은 당연히 추운 날씨고 한국은 또 이게 고온 다습한 여름과 그 저온, 건조한 겨울 완전히 대비가 되죠. 그래서 겨울에는 반드시 집안 온도를 올릴 때 가습기를 많이 틀거나 해서 습도 올리는 것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그다음에 보습제 요걸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상진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100 일의 백신을 안 맞았는데 신생아는 생후 며칠 부터 맞는 게 좋을까요? DPT라는 백신입니다. 펄투시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100 일의가 백신이죠. 그래서 100 일의 백신이 DPT 백신을 원래 2, 4, 6개월, 15개월 그리고 4 세, 6 세 그렇게 5 번을 맞고요. 그리고 12 세야 Tdeb이라는 백신을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말까지는 6 번에 걸쳐서 이제 백신을 맞게 되죠. 그래서 신생아는 2 개월에 맞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데 빨리 맞을 수 있는 게 이제 생후 1 달이 되면 빨리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제 뭐 100 일에가 돈다든지 뭐 이러는 경우는 빨리 맞을 수는 있긴 합니다마는 평소에는 보통 인제 2 개월 때 접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인제 100 일에는 사실 그 생각보다 항체 생성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항체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요새 100 일에 중간중간에 그 100 일에가 약간씩 참고를 하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100 일의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이를 보는 성인들 그래서 신생아가 있는 집안에서는 대부분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인제 100 일의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Tdeb이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병원 가시면은 언제든지 맞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맞으셨으면 꼭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갈 님께서 어 질문을 주셨는데 소아 뇌전증을 앓았던 사람이 형제 1 명과 친척 1 명 계신데 자식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거 사실 뇌전증이 굉장히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뇌전증이냐에 따라서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특히 그 열성경련에 대해서도 약간의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그게 뭐 10명 중에 1 명보다 훨씬 적죠. 100명 중에 뭐 한 2-3명 정도의 그 정도로 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뇌전증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여기까지가 오늘 질문이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 사실 소아과 병원이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기가 줄어들면서 더 줄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항상 저희 옆에 항상 저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병원을 찾아주시고, 또 아이는 아픈 아이는 금방 나빠집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